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예, 뜻모를 투표 강행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대판 신문고 같은 역할을 한 것이 국민청원제도였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청원제도를 폐지를 하고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했습니다. 네. 방식도 많이 다른데요.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제안, 청원을 제출을 하면 민간과 공직 전문가 11명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우수 제안을 간출입니다. 그렇게 간출인 우수 제안 10건이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데요. 목록을 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그리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등의 제안입니다. 네. 이 제안들을 보고 좋아요 버튼을 눌릴 수가 있는데요. 대국민 투표를 거쳐 상위 3건을 실제 국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허점이 많네요. 정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수 제안 제목만 써 있고 어떤 정책인지 또 어떤 취지에서 제안이 됐는지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오로지 표만 던지게 만들어 두었는데요. 결국 묻지마, 긍정투표, 졸속 국민투표라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청원을 투표할 때 로그인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대통령실이 그동안 강조한 장점이라고 했는데, 반면에 청원을 제안할 때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등으로 인증을 해야지만 되는 이런 100% 실명제거든요. 예. 또 자국민이 아니어도 국민투표 홈페이지에 접속만 할 수 있다면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조작 등의 위험도 남아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도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기술적으로 조만간 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민이라는 것이 좋든 나쁘든 그 실체를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상태라면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찬반 투표는 마지막 단계에서 할 수 있죠. 네. 근데 문제는 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숙지가 돼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다음에 숙의가 이루어져야 네.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이 정책을 제안한 취지가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되고 예,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 단계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투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그럼 두 단계는 전부 다 몰라도 되니까 그냥 찬성 반대 하나만 고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SNS에 이렇게 좋아요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민의를 모은다는 거는. 선거할 때 다 그 TV 토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제가 MBC 올 때마다 전철, 지하철이 아니고 전철을 타고 오는데요. 이 습관처럼 스마트폰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매번 전철 시간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여전히 전철역의 인쇄물로 이 열차 시간표를 확인을 하는데요.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에 붙어있는 인쇄식 시간 안내표를 철거할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일명 이 아날로그 시간표의 활용도가 낮아졌고 정비 인력과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하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예. 또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열차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서울시 교통공사는 시간표가 바뀌거나 오래돼 변색이 될 때마다 이 교체를 하는 비용이 전체가 2,190개 정도의 인쇄 안내표를 하는데 이게 약 9,959만 원, 약 1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네. 근데 개인에게 1억은 너무 크고 귀한 돈이지만 전철을 이용하는 다수의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이 서비스 비용으로는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많은 가게에서 무인 주문기 즉 키오스크 때문에 노인들이 내 돈 내고도 주문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 사회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 역량과 수준이잖아요. 디지털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 그리고 차별로 이어지지 않게 공공의 영역이 좀 보듬을 수는 없는 걸까요? 공공 서비스에 가성비 개념을 도입하면 네, 그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 서비스의 축소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와 가성비라고 하는 것은 양립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효율성 따지면은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하면 안 네. 되는 거죠. 서비스라고 하는 게 수익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여기다 가성비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걸 조정을 한다라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뭐 이렇게 쥐어짠다 이런 차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 공공부문에서 뭔가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라고 하는 네. 정권 차원의 어떤 그 요구가 있었잖아요. 네. 혹시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혹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취약한 그 교통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한 충분한 서비스와 배려가 필요하죠.
그러게 말이죠. 네.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예, 자율의 이름으로 통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JB 고등학생 때 몇 시에 등교를 하셨죠? 아마 제가 이 수업이 8시부터인가 그랬던 걸로 그리고 기억하는데. 영교시 수업 기억나시죠? 이 9시 정식 수업 전에 그 수업을 하나 더 넣는 거. 적어도 8시까지 등교를 하려면 그때 잠 많았던 청소년 시절에 6시에서 6시 반에는 일어나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수교육감으로 당선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이 제1호 문건으로 경기도 초중고의 초중고생들이 현행 9시 등교를 학교 자율에 이렇게 맡기겠다라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 초중고교 246곳, 죄송합니다. 전체 98.8%가 9시 등교제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9시에 보낸다라는 거고, 저도 경기도 학부모여서 계속 9시에만 보내봤는데요. 예, 임태희 교육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교시 부활은 아니다. 등교 시간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자율성을 기르는 교육이다라고 이 우려를 이렇게 불식시키겠다고 했지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 학교 120곳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9시 등교를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곳만 10분 정도 당긴 8시 50분 등교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9시 등교 유지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8시 50분이라 9시랑 보시. 그렇죠. 교사들도 아이들을 등교시켜야 하는 학부모이고요. 또 1시간 먼저 학교로 불러들여서 얼마나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을지 좀 미지수인데요. 학생들의 학력을 보충하려면 수업의 질을 높이고 이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야지 등교 시간을 앞당겨서 학생들만 책상 앞에 오래 붙들어 놓는다는 것이 너무나 낡은 생각 아닐까요? 근데 혹시 이제 역으로 이제 맞벌이 부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맞벌이 부부는 또 출근 시간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게 고려된 결과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나요? 근데 벌써 8년이나 지났고요. 사회 자체가 여기에 좀 적응이 된 편이고 그리고 어른은 9시 출근인데 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만 8시까지 일상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죠?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은영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